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최혁재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들어올 때 굉장히 많은 분이 오신 거 보고 깜짝 놀랐고요. 굉장히 관심이 이제 사회적인 관심이 많아지는 이제 그런 분야라는 걸 참 절실히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좋은 자리에, 귀한 자리에 강의를 허락해 주신 김효준 교수님과 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또 뒤에서 김효준 교수님 또 자세하게 또 얘기해 주시겠지만은 약에 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동안에 써왔던 치료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신약은 어떤 식으로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제3의 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위해 가지고 보다 자연 친화적인 노력들은 또 어떤 것들이 계속 연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 크론병 치료를 위해 가지고 굉장히 고심하고 노력하고 희망을 발견해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약물요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크론병이나 염증성 장질환에 관해서의 치료의 방향은 어쨌든 이게 이제 증상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환자가 큰 고통을 느꼈기 때문에 증상을 완화시키고 현재 조직이 파괴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지연시키는 그런 방향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제가 저희 외삼촌께서도 지금 돌아가셨지만 또 외삼촌께서도 한 20여 년 전에 크론병을 앓으셨을 걸로 추정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낯선 질환이었습니다. 사실은 낯선 질환이어가지고 왜 이렇게 병이 낫지 않은가에 대해서 굉장히 가족들도 되게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 가수 윤종신이 이 크론병 때문에 장이 일부러 절제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사실상 많은 관심을 받았던 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치료 방법은 사실상은 염증에 대해서 어떻게 막아줄 것이냐, 환자의 고통을 덜어줄 것이냐,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됐었죠. 그래서 맨 밑에서 우리 보실 수 있는 설파살라진이나 또는 5-SA 같은 치료제들은 염증을 줄여주는 항염증제입니다. 항염증제라서 이게 특히 5-SA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염 진통제를 많이 알고 있는 아스피린과 굉장히 화학적으로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을 줄여주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스테로이드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제를 쓰게 되면은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염증을 갖다가 많이 줄여줄 수 있지만은 사실 또 심각한 부담을 안고 가는 약이기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면역을 갖다가 조절해가지고 면역을 갖다가 낮춰주는 그런 약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현재까지는 아까 앞에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염증을 일으키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을 갖다가 본체인 TNF라는 걸 차단하는 그런 약물법을 사용합니다. 그거에 관해서 제가 간단하게 영상으로 정리한 부분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은 각종 약물 치료를 통해 염증을 호전시키고 증상을 완화시켜 증상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 관해 상태를 유지하며 합병증을 최소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평범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약은 평생 복용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크론병은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 관해 상태를 유지하고 각종 합병증의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약물 복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약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작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약물 부작용에 관해서는 사실상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많이 강조되지 않았고, 사실상은 치료가 먼저다라는 생각이 많았는데, 최근에 와서 약물 부작용에 대해서도 환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게 알려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중에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 약물 부작용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구제하는 제도가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해에는 약물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람들한테 대해서 최고 7천만 원까지 보상해 주는 제도를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약물로 인해 가지고 장애를 입은 분들한테도 보상해 주는 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통원 치료를 갖다가 받으신 분들한테까지 아마 확대될 예정인데, 저도 이걸 판단하는 위원회에 참여를 해봤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분야라는 좀 알겠습니다. 거의 우리 CSI라고 하죠. 과학수사회 같은 그런 역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약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어떤 피해를 받는지, 그것이 인과성이 있는지를 다 평가하는 영역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이 느꼈던 게 약물만으로도 사람이 내가 정확하게 어디까지가 병 때문에 아픈 건지, 어디까지가 약 때문에 아픈 건지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여드린 4가지 약물에 대해서 충분하게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염증을 치료하는 5-SA를 필요한 이런 약들은 용량에 비례해가지고 치료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저용량일 때보다 고용량을 쓰게 되면은 확실히 염증을 줄여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몸에 어떤 부담을 가져오게 되느냐, 용량을 많이 쓰면 쓸수록 두통이나 구토나 속쓰림, 소화불량, 식욕저하, 때로는 비세대의 알러지 같은 증상들을 보이는 증상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들 겪으신지 모르겠지만은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 같은 해열 진통제를 많이 썼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사실 더 문제긴 합니다. 이 스테로이드 제제는 사실상 우리 몸에서 원래 나오는 호르몬인 거죠. 근데 이 호르몬이 언제 나오냐면은 아마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시험본 당일날 아침에 많이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초치기 할 때 긴박한 상황에서 막 나오고요. 인류가 옛날에 진짜 사냥을 해서 먹고 살던 시대에는 부족들이 창을 들고 맘모스와 싸울 때 나오던 호르몬입니다. 이 긴박한 상황에서 내가 꼭 필요한 데만 에너지와 혈액 같은 거를 모아주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염증이나 어떤 질환이 있었을 때, 이때는 그 병을 갖다가 신속하게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지만, 문제는 이런 전제 상태를 몸이 오랫동안 끌고 갈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전제 상태가 오래되고 군수산업 위주로 돌아가다 보면은 민간 경제가 심각하게 타격을 입듯이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자꾸 써가지고 몸을 계속 비정상황으로 만들어주게 되면은 여러분들 약을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장 전쟁이 필요 없는 소화기나 이쪽에 혈액 같은 건 잘 공급도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몸이 전체적으로 부실해진 효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근육이나 뇌나 간 쪽에 에너지를 몰아주게 되면은 면역계도 약해지고 골격도 약해지고 이런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는 장기간 쓰기에는 굉장히 부담 가는 약입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부작용은 이 3가지로 나눕니다. 처음 썼을 때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작용, 그리고 계속적으로 쓰다 보면은 생길 수 있는 만성적인 부작용,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쓰다가 중단했을 때 또 역시 중단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처음에 초기에 썼을 때 피부에 주름이 생긴다든지 이런 피부에 트러블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면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는 계속적으로 쓰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골격계가 약해지니까 골감소증이나 또는 백내장 이런 것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면역계에다가 힘을 몰아주지 못하게 되니까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간염증 같은 것들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시골에서 노인분들이 이제 관절염 때문에 고생하셨을 때 스테로이드제가 무분별하게 사용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작용이 당장은 안 아프지만은 막 얼굴이 이렇게 달덩이처럼 되면서 밥맛도 좋아진다고 좋은 약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부작용이었죠. 문페이스라고 부작용인 겁니다. 그리고 이 스테로이드를 끊었을 때도 역시 부작용은 따라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좀 다양하긴 하지만은 류마티스 같은 자가 면역 질환과 같은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하고 머릿속에 두개의 압력이 상승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는 인류에게 굉장히 좋은 선물이었지만 양날의 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쓰는 사람은 상처를 입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이 과도, 어쨌든 앞에서 얘기 들으셨지만은 이 크론병을 비롯한 염증성 장질환은 이 면역이 과도해지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면역 억제제를 갖다가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좀 이렇게 혼동이 되시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은 면역이 좋아지면, 면역이 올라가게 되면은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만큼 외부 물질에 대해서 대항도 하고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저항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면역이 과도해져서 아까 말씀해 주신 사이토카이닌 물질들이 나오게 되면은 분비돼 나온 다음부터는 내 세포와 내 세포가 아닌 걸 구별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바에서 나온 물질들이 내 거를 공격하게 되기 때문에 면역력은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한 거지, 오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그걸 억제한 약도 쓰게 됩니다. 그러나 이 면역 억제제를 쓰게 되면은 염증만 줄여주면 딱 좋은데 전체적인 면역력을 떨어뜨려 주게 되면은 역시 이것도 양날의 칼처럼 감염증이 취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와 관계없이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고위험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뭐 결핵 같은 병은 실제로는 결핵균에 접촉했다고 다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10%만 결핵균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10%나 30%만, 전체로 볼 때는 결핵을 만난 환자 1에서 3%만 결핵으로 발전합니다. 그런데 뭐 너무 고령이거나 아니면은 에이즈 환자거나 알코올 중독 환자나 또는 면역 억제제를 복용한 환자에서는 이런 환자들은 확률이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크론병의 원인 물질인 TNF-알파라는 이걸 억제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반응 환자들도 있고, 나중에는 이걸 자꾸 쓰다 보게 되면 이 자체에 대해서 항체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또 치료율이 떨어지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신약은 사실 이 TNF-알파 하나에다가 초점을 맞추지는 않습니다. 원래 이게 암세포를 갖다가 죽이는 아주 좋은 면역이지만 이게 오버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비교를 해보면은 어떨 때 사람이 이 암에 대해서 대응력이 제일 좋아지는가 할 때 뭐 결과적으로는 운동을 해서 제일 이 TNF-알파의 분비가 좋아진다고 했는데, 문제는 자기가 면역기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는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도 밖에서 들어온 물질과 싸우는 물질도 증가하지만은 항염증 사이토카인도 같이 분비가 돼서 조절을 해줍니다. 근데 이 염증성 장질환 상태에서는 상태가 안 좋을수록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 위주로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포인트를 다 맞추지 않고요. 신약의 개발 방향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일단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요. 이 질병이 진행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는 아예 경과 자체를 억제시켜가지고 고통을 겪는 걸 갖다가 처음부터 덜어주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는데요. 후천적 면역체계 억제제라는 것,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염증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뿐만 아니라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항염증 사이토카인의 균형을 맞춰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역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택적 부착인자 억제제라는 거는 김유정 교수님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마는 면역세포가 장의 염증 부위에 부착돼가지고 염증성 물질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지 않도록, 부착되지 않도록 방해하는 약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선천성 면역 촉진제는 염증으로 인해 가지고 죽은 조직이나 세포를 갖다가 신속하게 제거해주고, 또 혹시 외부에서 들어온 어떤 그런 안 좋은 세균들 이런 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이 안에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 장내의 세균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성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보면은 왜 한의학에서도 말하는 4대 체질이 있죠. 4체질. 그래서 뭐 태음인, 태양인, 소음인, 소양인 이런 것도 보게 되면은
장내 세균이 분포가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태음인에 맞는 한약은 그걸 잘 분해시키는 세균이 더 많았다라는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뭐 항생제를 그래서 너무 쉽게 남용하지 말라는 얘기가 바로 이 장내 세균이 피해를 입어가지고 설사나 변비에 시달릴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 장내 세균에 대한 역할은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내 건강을 지켜주는 일을 하는 거고, 네 번째 이 성장인자라는 거는 그 염증이 진행되면서 이 점막 같은 데가 굉장히 좀 헐거워진다고 하게 되면 좀 표현이 좀 비슷할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되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그 점막을 뚫고 들어와서 염증을 계속 유지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 점막의 투과성을 감소시켜가지고 점막을 좀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환자가 심각한 염증으로 진행되기 전에 그 원인을 갖다가 찾아가지고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이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3의 노력들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3가지를 보여드릴 텐데 이 3가지 다 아직은 연구 단계이거나 아니면은 지금 실험적 치료 단계입니다. 공식적으로 인정된 치료법은 아닌데 그러나 우리가 자연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즘에 그 위생가설이라는 것으로 이 자가면역 질환을 설명하는 그런 시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여러분들 어렸을 때는 공터에서 회충약 하시던 분들이 많았죠. 그런 분들이 쓰는 뭐 진짜 회충, 총충, 천충, 갈고리, 진충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대변 검사도 하고 회충약도 주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가 면역력이 너무 깨끗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면역력이 남아 돌아서 너무 과민해져 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마다 아토피라는 거 들어보지도 못했거든요, 사실은. 이런 아토피 같은 것들이 발생률이 높아지게 되고 이 과도해진, 과민해진 면역 때문에 내가 자가면역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사실상은 요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자연, 흙바닥에서 놀던 어떤 그런 시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연에서 또 새로운 치료 방법을 찾으려는 시도들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연구 단계에 있는 건데요. 이 곤충 분비물에서 코프린이라는 물질이 나와가지고 치료에 좀 괜찮은 효과를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치료가 어려운 염증성 이게 그 소리만 나오네요. 원래 영상에 나와야 되는데 소리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지금 당장 뭐 프로그램 설정이면 그렇고요. 일단 소리를 들어주시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치료가 어려운 염증성 장질환, 크론병으로 고통을 겪는 분들 적지 않은데요. 애기뿔 소똥구리라는 곤충에서 추출한 물질이 이 크론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다 장 절제술까지 받은 환자입니다. 장에 염증이 생기는 크론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멀리 이렇게 막 쑤시는 정도. 진짜 막 바늘보다 좀 더 아프게 장 절제를 1m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애기뿔 소똥구리가 분비하는 코프리신이라는 항생 물질이 치료 물질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쥐에게 장 질환을 일으키는 물질을 투여했더니 체중이 줄다가 보름 만에 폐사했습니다. 그런데 코프리신을 함께 처방한 쥐는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 모두 건강하게 생존했습니다. 코프리신이 장 질환으로 손상된 대장 점막세포를 회복시킨 겁니다. 코프리신은 사람의 대장 상피세포에서도 정상세포를 늘리는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건강한 세포로 다시 한 겹을 다시 쌓아주는 효과가 되기 때문에 장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병원성 물질들 침투를 차단해서 곤충을 이용한 신약 개발이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이 연구 결과는 미 하버드 의대 검증을 거쳐 미국 생화학 저널에도 게재됐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보충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제 소똥구리랑 코프리신 물질이 치료 효과를 보였다라는 건데 이게 약으로 가기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많이 걸리지만은 굉장히 희망적인 결과를 보였다는 거고요. 국내 연구진에 의해서 나왔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바이러스에서 답을 찾아본 겁니다. 보통 바이러스라고 하면 몸속에서 염증을 일으키지만 어떤 바이러스는 반대로 염증을 가라앉히기도 한다는데요. 염증으로 인한 장 질환 치료에 이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나윤숙 의학전문기자입니다. 이 30대 여성은 중학생 때부터 염증성 장질환, 크론병을 앓고 있습니다.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 몸무게가 30kg대에 불과합니다. 먹지를 못했어요. 먹지를 못하니까 화장실 가는 게 변비 설사하게 반복되고 장에서 일어난 염증이 원인으로 장 속에 나쁜 미생물이 많아질 때 유발됩니다. 아산병원 연구팀이 장에 살고 있는 다른 종류의 특정 바이러스를 크론병을 앓고 있는 쥐의 장 속에 넣어봤습니다. 그러자 대장 안의 면역세포가 활성화되면서 염증을 줄여주는 물질들이 분비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러스 물질을 이용해서 그 크론병의 치료에 사용한다든지 또 예방제로서 충분히 활용 가능하지 않을까. 한국인의 유전자 분석에서 이 좋은 바이러스로 인한 특정 면역 체계를 제대로 활성시키지 못하는 경우 크론병에 잘 걸렸습니다. 때문에 이 바이러스를 면역 활성화에 이용한다면 염증성 장질환 치료뿐 아니라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나윤숙입니다. 여기 라디오 방송이 아니었는데 세 번째는 영상 안 나오면 제가 그냥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지막 영상이긴 한데요. 이것도 공식적인 치료 방법은 아닙니다. 아닌데 앞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건데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뱃속에서 기생충이 사라지게 되면서 면역력이 좀 과민해진 면이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됐던 건데 얼마 전에 그 EBS에서 나와가지고 굉장히 반향을 일으켰던 얘기입니다. 뭐냐면은 우리 기생충 중에 편충이라는 게 있습니다. 편충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가축들, 동물들도 기생충이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그 돼지에 살고 있는 편충을 이용해가지고 크론병 환자한테 투여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돼지 편충은 돼지에서는 한 3년 정도 살거든요. 근데 사람한테 들어오게 되면 환경이 낯설기 때문에 2주 만에 죽게 됩니다. 근데 들어오게 되면은 무슨 피해를 일으키느냐? 피를 약간 조금 얻어먹긴 하지만은 별다른 피해를 일으키진 않고 2주 만에 사라지긴 합니다. 그런데 얘가 들어오게 되면은 면역계가 초비상이 걸립니다. 갑자기, 왜냐면 한 번에 편충을 한 2,500개를 한꺼번에 먹거든요. 그 안에 들어와가지고 얘가 부화가 되면서 편충들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막 초비상이 걸립니다. 낯선 적들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여기에 집중하느라고 과도해졌던 면역들이 뭐냐면 자기를 각자 해버린 거죠. 그래서 내 세포를 공격하지 않고 이 적들하고 싸우느라고 크론병 증상들이 많이 사라지는 걸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70% 이상의 어떤 효과를 보이게 되면서 지금까지 실험적인 치료법 중에서 굉장히 많이 알려진 방법입니다.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 이게 정식적으로 약이나 이렇게 가기에는 넘어야 될 안전성이나 벽들이 좀 있긴 한데요. 또 하나의 단점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돼지 편충을 키우기가 좀 어려워서 약값이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 병에 한 3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어떤 치료법이나 이걸 대체할 만한, 이걸 갖다가 약으로 만들 만한 방법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런 부분 상당 부분 해결되게 되면서 몸에 그 약으로 인해 가지고 줄 수 있는 부작용을 갖다가 많이 피할 수 있는 그런 좀 새로운 치료법으로서 같이 좀 각광을 받지 않을까 좀 사실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짧은 강의지만은 정말 제가 두통신 의견이라고 좀 막 조성기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